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후보에게 최대의 기회였던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선거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최적화된 뉴햄프셔주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다른 주에서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퇴하라는 압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연설을 중계하던 많은 방송사들은 팩트체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 주장을 해서 팩트체크가 불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대부분의 공화당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령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대통령이 되기에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도 크게 이겼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 대결 구도가 거의 확실합니다. 이변이 없다면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양자 대결로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7%포인트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11%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중요한 상을 받은 기자들을 포함해 뉴스룸 스텝의 20%를 해고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142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고인데 미국과 세계 다른 미디어 산업의 대량 해고 이어집니다. 29년 역사의 이베이도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약 9%를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이베이 주식값은 4%가 올라갔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어린이 뷰티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북한이 첨단 인공지능을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군사와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공화당 예비선거는 끝난 것인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니키 헤일리 후보가 사임하는가 하는데 사임하라는 압박이 있다는 그런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공화당 예비선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는 예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제 뉴햄프셔주의 예비선거는 투표가 끝나고 2분 만에 항상 이제 중요한 선거에 승자를 발표를 하는 그런 AP통신이 2분 만에 트럼프의 승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게 거의 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런 말이었는데 55% 대 43%, 12%포인트 마진은 여론조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했거나 아니면 약간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한 5분 정도는 미국의 유권자들의 그림이라고 할까요? 각 주의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결과가 나온 건데 이번 승리가 중요한 것은 뉴햄프셔주가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최적의 이기기 그런 최적의 주였다는 거죠. 여기서 못 이기면 다른 데 가서 아무 데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지사를 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0%포인트 이상으로 지고 있습니다. 또 설령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그 뒤는 암울합니다. 니키 헤일리에게 암울하다 하는 것은 아무리 이제 시작이다 2개 주밖에 선거를 치르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틴다 할지라도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계산으로는 후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키 헤일리는 나름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 유세를 어느 정도는 할지 빨리 접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투스데이 10개가 넘는 주에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예비선거를 치르는요. 3월 5일이 되려면 6주일이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도 50%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그럼 공화당 대의원의 거의 반은 이미 확보를 해놨다는 겁니다. 대단한 변화 없이는 트럼프 구도로 가는 것. 이제 뭐 예정은 돼 있고 그때 도장을 찍는다고 할까요? 3월 5일 슈퍼 튜스데이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제 니키 헤일리가 뉴햄프셔에서 최고였다 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뉴햄프셔주가 어느 주보다도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이 갔었고 한 뭐 제일 많게는 15% 포인트 정도 뒤졌죠. 그게 제일 이제 차이가 적은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뉴햄프셔가 워낙에 온건한 공화당을 뭐 많이 지지했죠. 존 맥케인이라든가 밀 럼니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도에는 35%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게 조금 온건파가 분리가 돼서 그 정도나마 받은 건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이제 더 20%나 많은 55%를 받았고 유권자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선거에서 바이든과 겨룰 때 약한 고리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온건한 사람, 복음주의가 아닌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게 뉴햄프셔 준 거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9번째 아니면 8번째로 많은 주고 무당파도 한 뭐 40% 정도는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제 공화당에 투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그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맞아 공화당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도 뉴햄프셔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뉴햄프셔의 아주 인기 있는 주지사 크리스 수누누의 공식적인 지지도 공화당 주지사고요. 이 니키 헤일리가 받았습니다. 선거 자금은 트럼프보다 배 이상 썼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뭐 양조장, 식당을 걸어 다니면서 엄청 운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일은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 많은 차이로 졌으니까 장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 정도 차이로 진 겁니다. 55%대 43%. 이게 이제 니키 헤일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이었다는 거죠. 온건한 유권자로부터는 74% 지지를 받았고 대학 졸업자의 58%, 공화당 아닌 유권자의 66%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미국의 양당 체제에서는 그 당의 기반이 약하면은 안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그 철통 같은 거의 40% 정도 되는 확고한 그 지지층을 뺏어오지 못하면 그 밖에 무당파에서 많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뉴햄프셔에서 이겼다면 이걸 전환점 삼아서 트럼프의 이런 그 혼란스러운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아이오와주에서 이겼고 이번에 또 이겼고 심지어 회의적이었던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 공직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지금 줄을 쓰고 있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팀 스캇 본인이 예비선거 후보였던 연방 상원 의원 또 전에 같이 예비선거에서 겨뤘던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의원 같은 사람도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예비선거가 끝났건 끝나지 않았건 뉴햄프셔의 선거 결과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데 훨씬 편한 자리로 시간 문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뭔가 조금 지지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철통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다. 유죄면은 어때? 감옥에 가 있으면 어때?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은 니키 헤일리 후보가 뭔가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연설을 하는데 뭐 며칠 전에는 아이오와주에서는
뭐 런 디센티스도 잘하고 니키 헤일리도 잘했어요 하고 조금 처음으로 거의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낙관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제는 그냥 온통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였을 때 자리가 비어서 연방 상원의원을 해줬던 그리고 그 뒤에는 니키 헤일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해봤던 팀 스캇에게 팀 스캇 당신은 니키 헤일리를 엄청 미워해야지 돼. 헤이트해야 돼. 어제 그 연설은 거의 뭐 거짓 주장이 상당히 많아서 팩트체크 포기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움의 그런 것을 또다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려움, 미움의 씨앗 퍼뜨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니키 헤일리를 오늘 아주 나쁜 밤을 보낸 니키 헤일리네요.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 사퇴하라고 했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는 나는 하나도 뭐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연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니키 헤일리는 선거가 끝나려면은 멀었다 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토론을 하자. 토론 도전장을 받아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My Sweet State,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본인이 주지사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러서 유엔 대사를 시키기 전에는 그랬던 My Sweet State,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간다. 이게 이제 그 2월 24일이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아이오와주와 비슷한 주지 뉴햄프셔와 비슷한 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주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 이상 앞서가는 주이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많은 공화당 정치인도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해서 My Sweet State가 Bitter State가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확실하죠. 그래도 계속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니키 헤일리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 튜스데이까지 갈 돈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특히 이제 비즈니스 업계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줬던 돈이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래야 또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직 5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뭐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예전에 그 공화당에서 끝까지 갔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패트릭 뷰캐넌 같은 사람 아주 계속 지면서도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간 대신에 본인의 어떤 이념, 그 공화당으로서의 뭔가를 딱 그 잡아냈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컬럼니스트로서, 커멘테이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뭐 어른 같은 그 공화당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니키 헤일리는 안 되죠. 처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입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이 돼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도 이념을 가지고 이 당에 뭐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그냥 혼돈을 주는 사람이다. 4년 더 여러분들께서는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길 원하십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공화당 유권자로서는 뭐 니키 헤일리를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지금 트럼프 측에서 욕을 하지만 아닙니다. 니키 헤일리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념은 같은데 그 스타일이라든가 혼돈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본인의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그 확실하게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않았던 것은 미래를 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2024년인데 2028년도가 되면은 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지 됩니다.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 나오지 않겠죠. 이번에 당선이 돼서 4년 임기를 치른다 할지라도 77세니까 나올 리가 없겠죠. 그 4년 뒤에 누가 80세 넘은 사람을 또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그런 지지자들에게도 아주 나쁜 감정을 심어주지 않게 하려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돈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니키 헤일리는 마지막에 후보 사퇴를 할 때까지 이제 뭐 인지도를 높인다던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리하여 니키 헤일리가 아무리 싸워도 트럼프를 이길 수 없고 이제 공화당은 니키 헤일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뭐 작은 정부를 뭐 향해서 가고 뭐 이런 전형적인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가 얘기하는 새로운 트럼프의 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에서 이긴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순항하는 거죠. 니키 헤일리는 싸워도 언제까지 싸울지 모르지만 험난합니다. 난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적을 하더군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막 싸움을 하고 엄청나게 엉켜 있다가 다 그게 그거야 하고 막 진부해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또 정치에서 멀어지고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만 아니라는 겁니다. 공화당 유권자는 한 40% 많게는 트럼프에게 매료돼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그냥 매력이 있는 거예요. 톡 쏘는 매력이든 나쁜 매력이든 좋은 매력이든 매료돼 있습니다. 그 많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캠페인은 마치 그 세상에서 세속적인 종교가 부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괴가 불가피해 보이는 니키 헤일리. 이제 공화당은 트럼피즘, 특히 이제 고립주의, 뭐 어제 그 표현을 해드렸었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그 국가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그런 것들, 반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트럼피즘 같은 것으로 이제 섞어가는 거죠, 공화당은. 그리고 국제주의에서는 벗어나게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돼서 1년 내내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다니겠죠. 이제 미국은 결국은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갖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유권자가 트럼프를 원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진지했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남아 있었던 한 사람 여자 니키 헤일리 또 트럼프를 막을 수가 없고 단 한 건에 단 또 네 건 모두 다의 형사 기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심지어는 어쩌면 대통령이 되는데도 형사 기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게 미국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정치에서의 10개월은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만 남은 공화당의 예비선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네, 뭐 그래도 몇 가지 좀 정리할 것들이 있죠.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바이든 대 트럼프가 있고 그 로스앤젤레스에서요 어제부터 홈리스 피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이제 전부 통계를 내는 작업을 했거든요. 목적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반올림하면 55%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의원 12명 가져가고 니키 헤일리 후보가 43.3%, 대의원 9명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50% 이상, 과반수 이상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름도 올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썼어요. 이름으로 써서 했고, 그리고 이제 딘 필립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그 다음 10몇 % 정도 받았을 겁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 의원도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은 바이든의 나이와 인기 없음. 어쨌든 지금부터 2024년도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 선거가 치러지는 날까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 대 바이든 현 대통령의 그 선거 캠페인은 길고 암울하고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캐런 투멀티 칼럼니스트의 표현입니다. 길고 암울하고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이 지금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게 낙태잖아요.
뒤써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민,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아직 10개월이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좋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군다나 여름 지나고 가을로 가면서 가솔린 값이라든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의 여러 가지 가격,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뭐 많은 영향을 줄 테니까 경제는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 실제로 뉴햄프셔주에서도 아이오와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 경제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이민 대 낙태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약한 고리로 이제 쭉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요,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나오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뭐 나오게 됐네요. 오늘 아침에 새로 발표된 해리스 폴과 메신저 공동 여론조사의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을 쭉 보면 한 2%에서 오늘 나온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7%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앞서가고 있는데 양자 대결일 경우입니다. 등록된 유권자 3,034명 많네요. 요 표본 그 범위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뉴햄프셔 선거 치러지기 직전이죠. 조사를 했더니 48% 대 41%. 나 이 사람에게 투표하겠어 하는 게. 그런데 11%가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7% 뒤지고 있는데 11%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중요하고요. 공화당이 더 강해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90%. 민주당은 바이든을 지지하겠다. 82%. 무당파 사이에서 또 중요하잖아요. 트럼프가 앞서갑니다. 43% 대 36%. 그런데 무당파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그 22%나 되니까.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은 11%. 무당파에서 결정 내리지 못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22%입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직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서 38%가 지지하고 57%가 반대하는데 38% 바이든 잘하고 있어요 라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강하게 정말 잘하죠. 15%밖에 안 되고 정말 못하던데요. 42%나 됩니다. 만약에 양자 대결이 아닌 뭐 무소속 후보가 포함된다면 트럼프, 바이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죠. 그러면 42대 33대 12%. 뭐 다른 후보들은 다 2% 미만이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에서도 딱 이 사람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도 한 7, 8명 정도는 되고 공화당은 이제 2명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권자 대다수 이상인데요. 66%가 바이든 대통령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도 40%나 됩니다. 무당파 75%, 바이든 재선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낮지만 66%, 조금이 아니네요. 많이 낮네요. 14%가 낮은 52%. 이건 이제 대다수네요. 52%는 트럼프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공화당에서도 18%는 트럼프 안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은 82%, 무당파 59%. 그러니까 무당파 가운데서도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 비해서 유리하지 않은 겁니다. 무당파는 트럼프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59%, 바이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변합니다. 아직 10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뭐 NPR 방송이라든가 많은 매체에서 미국 대도시에는 홈리스 피플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어제 밤부터 사흘 동안 6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LA 카운티입니다. LA 시가 포함된 도대체 홈리스 피플들이 몇 명이나 있지 하고 그 숫자 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지? 그리고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숫자가 있어야지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또 뭐 주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받게 됩니다. LA 카운티가.
센서스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미국의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인구 숫자에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서류 미비자 다 포함을 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각 주 정부 이쪽으로 배당되는 금액이 있는 거죠.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도 그렇고 텐트, 길, 쉘터, 뭐 주변 다니면 냄새 나고 위험해 보이고 위축되고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고, 그런데 목적은 이 카운티나 LA 시장의 목적은 이게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홈리스 서비스국이 따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6천 명과 함께 특정 시점 집계해서 사흘이니까요. 포인트 인 타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집계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신 건강은 어떻게 하고 약물 중독 치료 등 뭐 이런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얼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탁 또 뭐 예산을 해야지 되잖아요. 연방 정부에서 기금 지원을 받는 것도 얼마 전부터는 이런 것들을 아주 데이터를 잘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아무튼 LA 카운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그쪽 지역에서도 전부 그 홈리스 피플의 집계를 하고 있는데 LA 카운티가 워낙 많으니까 중요하죠. 아마 대도시의 그 카운티별로도 집계 가운데서 최대 규모겠죠. 뭐 뉴욕보다도 훨씬 많으니까 2023년도에 LA 카운티에 75,5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023년도가 2022년에 비해서 9%가 늘어난 거였거든요. 이건 이제 LA의 특수성이 있죠. 뭐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막 렌트비가 너무 오르고 하니까 잠깐 쫓겨나서 자동차에서 살다가 새롭게 다시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고요. 아니면 뭐 대부분의 홈리스 피플들은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사람들이 많고요. 해서 LA 카운티에는 75,500명이고 LA시의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는 LA시의 노숙자가 46,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요즘은 공원에 갈 때도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가서 좀 걸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공놀이 하려고 하는데 홈리스 피플들이 있고 하니까 대중들의 불만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캐런 베스 시장도 어제 뭐 헐리우드 이런 쪽에 갔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고 뭔가 개선을 해야지 본인이 뭐 재선이 되든지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2015년도 이후에 홈리스 피플이 LA 카운티에서 얼만큼이 늘어났냐면요. 2015년이니까 10년이 조금 안 됐네요. 8년 전에 비해서 70%가 늘어났습니다. 7%가 아니라. LA시는 카운티보다 더 많습니다. 80% 홈리스 피플이 2015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첫날 홈리스 피플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임기 이제 1년이 됐으니까요. 여러 가지 본인은 공을 얘기를 하죠. 2023년도 지난해에 2만 1,000명이 넘는 홈리스 피플들을 뭐 계약된 그런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쉘터로 이주시켰다. 그게 본인이 시장이 되기 1년 전보다 28%나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영구히 그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고 또 나오고 자꾸만 여기서 저기로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2만 1,000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썼는데 뭐 여기선 없었는데 저기 가보니까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전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전역에서 홈리스 피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프리웨이 저는 그거는 좀 제가 아마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갈 때 보면은 프리웨이에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에요. 어떤 곳은 조금 바람도 막아지고 안락해 보이는 곳도 글쎄요. 그 프리웨이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게 안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아늑하다고 할까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런 곳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저 지역은 내려서 한번 돌아보고 싶을 정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프리웨이 maybe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프리웨이 주변에도 홈리스 피플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집계는 뭐 벌써 이제 봄이 되는 곳으로 가고 있네요. 봄 아니면 뭐 초여름 정도에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잠시 뒤에 좀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 뭐, 이베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든가, 어린이 뷰티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분들도 뭐 화장품을 만들어서 처음에 타겟에 납품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커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아직도 주얼리라든가, 이런,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세는 미성년자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죠. 뭐 어린이가 발라도 눈을 부비지 않는 선블럭 크림, 선스크린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색조 화장으로 가는 건데 자 잠시 뒤에 이런 얘기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베이 요즘도 많이 활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뭐 이베이에서 뭐 쇼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은 그게 뭐 아마존이 되었건 이베이가 됐던 아니면 ETSY가 됐건 하나의 사이트가 완전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29년 역사래네요. 이베이가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해고를 했는데 9% 정도, 1000명 정도가 9% 정도 된답니다.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더니 아침에는 주식값이 한 4% 올랐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베이 주식값이 예, 오늘 올랐네요. 지금은 이제 미미하게 올랐는데 이베이가 한 주당 41달러 44센트 오늘 조금 올라서 그 정도 됩니다. 몇 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비용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럴 때 이제 주식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전체 인원과 비용이 우리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베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면서 뭔가 그 구조 조정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제 뭐 결단을 할 때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기업은 일부 팀은 통합을 하고 아주 당연한 수순이죠. 조직 변화를 해서 더 이제 몸집이 작아지면은 민첩해지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요. 이렇게 해고를 할 때도 예전에는 뭐 만나서 미팅하고 그거 없죠. 줌으로 일단 뭐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이메일로 확 통보해 버리잖아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어선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직원을 집에서 일하도록 이베이는 조치를 했습니다. 작은 경매 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소비자 그 마켓플레이스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뭐 중고를 팔다가 이제는 새 것을 많이 파는데 그리고 경매로 했다가 사람들이 누군가가 시간 정해놓고 더 많이 1센트라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샀는데 뭐 그런 재미도 있었죠. 그러다가 요즘은 거의 바이 나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이 나우 할 때도 조금 가격이 비싸다 싶으면 반드시 옵션이 거의 모든 제품에 옵션이 있죠. 이거 좀 깎아주실래요? 하는 것 하면 이메일 보내면 거의 깎아달라고 하면 거의 깎아주죠. 확장이 됐어요. 어느 순간 확장이 쫙 되다가 아마존 월마트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점유율이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화끈하게 눈에 띄었다가 다른 비슷한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9월 30일 현재 지난해 1억 3,200만 명이 아마존을 좀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아마존이 아니라 이베이요. 그게 1년 전에 비해서 3%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뉴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팬데믹 때는 이 테크놀로지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사람들이 집에 있고 온라인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늘어났어요.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기술업계에서 다른 회사에 뺏길까봐 사람들을 돈을 엄청 많이 주고 고용을 많이 했죠. 그때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기술업계의 대량 해고는 예고된 거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이베이가 2월 달에도 500명을 해고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직원의 4%였고 이번에 10%인 그 1000명 정도를 해고하니까 전체적으로 1500명, 14%를 해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베이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 아마존, 뭐 제록스 이런 회사들 전부 올해도 뭐 구글은 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몇백 명 해고를 했고 앞으로도 해고를 할 예정이고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1월 24일이죠. 1월 24일 현재까지 이 기술 회사들이 한 뭐 70여 군데에서 13,240명 해고했습니다. 23일 하니까 제가 24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뉴스를 접하실 때 요즘은 모든 곳이 다 세계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미국 뉴스를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을 접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물론 미국에서 보도할 때도 실수가 있고 몰라서 그러는 것, 알면서도 실수하는 것, 아니면 말과 머리가 딱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제 뉴햄프셔의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한국 보도를 이렇게 봤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대학 교수고 또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분들이 많이 그 들으시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뉴햄프셔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그리고 바로 하루 뒤인 내일은 또 이 니키 헤일리의 고향인 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뭐 미미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날짜가 똑같으니까 24일, 2월 24일. 이지 한 달 뒤에 24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멀리 떨어져서 좀 뭔가가 실수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한국 보도와 미국에서의 꼭 저의 오늘의 미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뉴스 보도도 있고 또 한국일보 아니면 다른 또 신문사나 다른 방송국의 뉴스 보도도 있잖아요. 이런 미국에서 보도되는 뉴스와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들이 다를 때 그때는 대체적으로 이 현지 보도가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4일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시기로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약간 칭찬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 잘하는 사람이고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우크라이나 여기 평화 중재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노벨 평화상 소상위원회가 그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주지 않죠. 더군다나 그 케이스는 만약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해서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해가 되고 푸틴에게 굉장히 좋은 형태로 그걸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면. 그런데 노벨 평화상 위원회의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침공을 했었던 나라에게 훨씬 좋은 식으로 해서 휴전을 하는 것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평화상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훌륭하신 분이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시지만 현지에서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실 수 있겠다. 물론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난 뒤에 어머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이 땅에 있느냐 저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딱 느껴지는 감각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뉴스를 한국 매체를 통해서 접하실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 다른 신문, 미국 기반의 것과 뭔가가 차이가 날 때 미국 기반의 보도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전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훌륭했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나빠졌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보잉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가 이런다 바퀴가 빠진다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이 비용 절감을 하게 되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베이도 비용 절감을 하게 되는데 비용 절감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기술 업체에서 과잉 인력을 너무 많이 배치를 했다. 이런 것은 인원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에서 더 자르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근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뼈까지 다 깎아낸다면 그 다음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잉이 그런 셈이죠. 어느 순간부터 비용 절감을 한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문짝이 떨어져 나가, 바퀴가 떨어져 나가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경영진을 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은 경우도 뉴스룸 스텝의 20%를 해고합니다. 뉴스룸 스텝 가운데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 94명 전부 115명을 해고하는데 94명이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142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건 이제 미국의 다른 많은 뭐 보그라는 잡지 이건 뭐 뷰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다른 업계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업계 MSNBC, CNN 같은 업계 다 미디어 업계에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간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 재정 손실을 보면서 유지해 나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패트릭 순시용 8년 전에 5억 달러를 주고 다른 신문과 함께 LA타임즈를 인수한 이 사주가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다 하면서 과거에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과거에 리더십을 비난을 했는데 또 하나가 디지털 구독자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LA타임즈 거를 인용을 하면서 돈도 안 주고 막 쓰는 그런 요즘의 소셜미디어들 이런 모든 것들 디지털 구독자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광고 수익은 팬데믹 이후에 뭐 6천만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고는 혼란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사주는 얘기하지만 혼란이 있죠. 뉴스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돼서 뭐 워싱턴 지국장도 해고가 되고 아주 상을 많이 받은 수상 경력의 사진 기자들도 해고가 되고 비디오 부서, 스포츠 부서 많이 해고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지난주 금요일에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하고 나서도 캘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협상을 했지만 이 LA타임즈는 협상이 되지 않고 20% 원래 리크가 됐었던 뉴스 그대로 지금 해고가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그 세라 야신 뭐 신임 편집장이었는데 신임 편집장도 이대로는 못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사임을 했고 몇 주일 전에는 원래의 편집장도 사임을 했고 지난 6월에도 13%를 해고했으니까 이번에 20%니까 33% 뉴스룸에서 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유색인종, 불균형한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아무튼 인쇄판 구독률이 줄어드니까 디지털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베니티 페어라든가 뉴요커라든가 보그라든가 다 같은 회사거든요. 이런데도 뭐 계속 그 지금 그 해고를 이어가고 있고 ABC 뉴스도 해고했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틱톡 등 소셜 미디어 때문에 뭐 전통적인 미디어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것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한동안 미국의 미디어 업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뉴스가 남아있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all about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북한도 뭐 북한만 그러겠습니까마는 북한의 경우 더 위험하겠죠. 첨단 인공지능을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군사와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 중이다 하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군 생활과 일상생활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접목시킨다 하는 건데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연구원인 김혁 북한 전문가의 말을 뭐 메신저 등에서 오늘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북한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도 뭐 북한에서 발행되는 매체라든가 등등의 것을 보면은 정부와 교육 시스템, 특히 이제 핵무기 시스템에 북한이 인공지능을 지금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실제로 인공지능, 뭐 컴퓨터 인프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휴대폰 같은 거, 이번에 뭐 삼성의 인공지능 휴대폰 새로 나온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핵무기 설계부터 뭐 전염병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미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하겠지만 북한 같은 나라는
국방, 군사 활동이 굉장히 위험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원이 하는 얘기는 다른 나라가 인공지능도 북한이 최고 우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 같은 기술을 해킹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지 된다. 공동으로 어떤 그 방어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것을 뭐 예를 들어서 해당 국가들이 뭐 국제 회의를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그 기술을 빼앗기지 않느냐 하는 걸 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어요. 누구든지 언젠가 뭐 어느 나라 대통령, 총리가 핵으로 선제 공격을 선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가짜로 그런 이제 사기꾼 같은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영상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목소리 10초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 어린이 뷰리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 중이라는 것을 세계가 주목하는데요. 세포라, 뭐 여성분들이 가시는 종합 화장품 가게잖아요. 12살 미만, 10대 아니라 그 아래 소녀들도 뭐 세포라, 울타라는 뷰티 매장도 있습니까? 너무 자주 가고 그런 것을 또 인스타그램, 틱톡에 막 올리니까 성인들의 불만이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어떤 데는 그 스토어에서 막 싸운대요. 서로 싸워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 어린아이들이 무슨 레티놀, 각질 제거, 비싼 보습제, 노화를 줄이는 토너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 시세이도도 그런 그 상품을 이미 만들었다고 하고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된다는 것을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영학과 마케팅 부교수 데니스 샤 교수도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화장품 회사라든가 등등에서 다 유아 3살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그런 뭐 여러 가지들도 지금 뭐 매년 7%, 8%씩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막 여기 브랜드네임도 쭉 나오는데 불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청소년 마케팅을 엄청 한다고 하잖아요. 10대들도 팬데믹 때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인터넷 온라인 보다가 그 뒤부터 외모에 사로잡히는 것이 훨씬 강해졌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부모님께 이거 선물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